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일 새로운 달에 시작하는 날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영이 오늘 얼마나 또 시원하게 여러분하고 좋은 소식 혹은 좋아야만 하는 소식을 전달해 줄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새로운 정치 지형을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꾸렸습니다. 이른바 새진추라고 불리는데요. 새로운 진보를 추진하는 모임인가? 제가 정확한 건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인데 만나서 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제3정당의 역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의사당 1번 출구에서는요.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기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통통물과 함께하는 통통 시사 인싸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시사 인싸가 되는 그런 시간이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통통몰 회원가입 후에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되고요. 당일 11시까지 답을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통통생활 상품을 3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중복 당첨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회 중 골프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를 시작하자 홍 시장이 SNS에 올린 사자성어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옛날에 중국의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되기 전에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 그런 일화가 있었었는데 그냥 큰 뜻을 지닌 사람이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옥신각신 다투지 않고 현재 자신을 낮추어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 참고 견딘다 뭐 이런 뜻이죠. 이 한자 성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자,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라는 뜻으로 중국의 고사 성어입니다.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젊었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방송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자, 객관식이니까 질문 보기 들어가 있습니다. 과유불급 1번, 2번 과하지욕, 3번 양두구육, 4번 아시타비. 과유불급, 과하지욕, 양두구육, 아시타비. 어떤 분이 오지선다로 요즘 유행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는데 괜찮습니다. 사지선다까지만 할게요. 자, 가랑이 밑을 기어간다. 과유불급이냐, 과하지옥이냐, 양두구육이냐, 아시탑이냐. 어쨌든 현재 치욕을 참아내고 훗날을 기약한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아셔야만 될 뉴스를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진하 기자는 통통몰 네. 회원 가입 후 고객센터에 다 몰리는 이 퀴즈. 네. 답 알고 계십니까? 네, 어제 방송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홍홍정희님은 틀렸습니다. 예,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홍홍정희님 틀렸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질근질하신 분들은 통통물 가입한 후에 정답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제가 우리 대통령님 그러면은 제발 우리 자 좀 빼주세요. 뭐 이런 분들 있고 닌자도 빼주세요. 이런 분들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
자, 소식 먼저 한번 알려드리죠. 여름 휴가 가신다고요? 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 휴가를 간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당초 수해 대책 마련을 비롯해 각종 현안이 잇따르면서 휴가 계획을 백지화했던 것에서 이제 휴가 자체를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보고 결정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도 일정 부분 공식 행사를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소도 공개됐는데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저도입니다. 네, 휴가 계획을 백지화했었으나 휴가 자체를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보고 결정했다. 휴가를 가시면 지역 사회가 사라진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필요에 따라서 휴가 기간에도 공식 행사를 소화한다고 하네요. 네. 저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었던 휴가지 아닌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진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일단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어제 참모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경무에 시달렸고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대통령실이나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야 하고 대통령과 공무원의 휴가가 내수 진작을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휴가를 가시라고 이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휴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참모들이 보기에 대통령 휴식이 필요하다. 네. 네, 사실 뭐 휴식도 필요하죠. 일 많이 하셨고 외국도 많이 갔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휴가 가서 책도 읽으시고 네. 그러는 모습이 좀 눈에 선하던데 우리 대통령은 뭐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재충전과 함께 국정 운영 등 이제 전국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처럼 윤 대통령도 휴가 이후에 개각, 그리고 대통령 참모 교체 등 인적 개편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민생 관련 정책 구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내달 18일에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협력, 북핵 공조 등 의제별로 정상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이슈들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용한 내조님. 아니, 뭘 했다고 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람개비님도 맨날 휴가 아니신가요? 새삼스럽게 휴가를 또 가시는군요. 이러고 또, 비봉사님, 가서 오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전유성님, 저도 휴가 가고 싶어요. 그러시는데. 진짜 그러네. 저도 휴가 가고 싶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 민생 관련 정책 구성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엔 그냥 푹 쉬다 오실 것 같아요. 예, 푹 쉬시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이제 후속 인사, 참모 교체 이런 인적 개편을 좀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요즘 돌아가는 모양 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친한 분들과 함께 전국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모의도 좀 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좀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저도 청해대? 네. 청해대라고 불린다고요? 네, 청해대라고 이제 청와대와 이제 대통령의 별장이라는 이름으로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제 청해대를 완공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여 년이 지난 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아버지를 추억하며 임기 첫 휴가를 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대통령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여러 차례 정권에 따라 일반의 공개와 비공개를 이제 거듭 반복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도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가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꼭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충북지사, 야, 김영환 지사는 진짜 문제가 많군요. 오송 참사 전날 행적이 아주 이상합니다. 네, 집중호우 비상 3단계가 내려진 지난달 14일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 지역을 벗어나 서울에 머물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북은 이번에 수해 당시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14명이 숨진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점입감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이 아닌 서울에 있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그 전에 뭐 자기 땅을 둘러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제 네. 베일에 쌓여있던 이제 김 지사의 행적을 이제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기자회견을 어제 열어서 집중 호우 당시에 이제 3단계가 내려진 지난 14일에 김 지사가 서울에서 만찬을 했고 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관할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서 한가롭게 만찬을 즐겼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제 비서실에 이제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을 때인데요. 이때 이제 관할 지역이 없었고 서울에서 있는 이제 그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비서실 관계자가 김영환 도지사가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 간 것은 충북 도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전문가의 자문을 겸한 저녁 만찬이 선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또 근데 이때 이제 뭐 국과장은 배석이 없이 만찬을 진행했던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또 만찬 비용은 상대편에서 지출한 것으로 전해져서 통상적으로 자문을 구한 것은 이제 충북도가 만약에 자문을 구한 것이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또 추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예상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오늘 서울에서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거기 딱 갔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낮 12시 10분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돼 있는데 김 지사는 관할 구역에 없었었고 또 해명도 사실은 거짓말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국가장 배석도 없이 만찬을 진행했다. 만약에 자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국가장 배석이 없을 리가 없고 네. 또 만찬 비용도 본인이 내야 되는 건데 혹은 충북도에서 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지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김영환 지사는 매번 이만하면은 자기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고 그 해명이 항상 틀리고 항상 그 시간에 뭐 했냐 물어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 밝혀지더라고요. 술 드신 모습도 나오고 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사진도 올려가지고 또 자백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잘 모르겠군요.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은 아니었나 실망스럽긴 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만찬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그러니까 뭐 랜드마크 설립 관련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네.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위중한 시간에 서울행을 했다는 것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이제 재난 상황을 지휘해야 했는데 충북도지사가 없어서 대신해서 이제 행정부지사가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도 이 책임 소재를 김 지사에게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으면서 행정부지사의 해임 논의가 어제 나왔습니다. 왜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행안부 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의 해임을 행정청장?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한 것인데요. 국무조정실은 지난주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감독 책임이 관리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유종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해임이 건의돼서 이번 주 안에 이제 좀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진짜 요즘 이 정부는 되게 특이한 게 일을 하면은 무조건 잘리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놀면 오히려 그 사람은 보호를 받는 구조예요. 네. 이거 사실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이 부지사가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이 사람을 해임해야 된다 그러고 건의를 한 걸까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요? 근데 그거보다 일단 뭐 감독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회의를 진행한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책임 소재가 되는 것은 조금 아니 감독 엉뚱한- 책임은 충북 도지사는 없나요? 그리고 네. 본인이 도지사가 안 하니까 자기라도 나서서 회의를 주재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회의를 맞습니다. 주재했다고 이 사람이 책임자고 그러기 때문에 잘려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논란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황당무계하네요. 네, 얘기해보세요. 네, 또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이제 문제는 수해 당시에 김 지사가 가족 소유의 계산 땅 인근 이제 급경사지에 정비 사업을 갑자기 발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송 참사 이튿날인 지난 16일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발주가 돼서 눈치 발주 의혹이 제기된 이 내용인데요. 네. 그동안 도지사는 6일날
도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뒤 13일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고 16일에 공고한 것이니까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러나 이제 도내 일부 언론에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을 확인한 결과 이제 그 당시에 수해 당시에 이거를 올렸고 이렇게 급하게 올릴 사안이 아닌데 올린 것은 이제 그 지사의 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공고를 올린 해당 공무원의 어제 이제 그 지역 내 신문에서 보도된 바로는 직위 해제가 됐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꼬리를 아무리 잘라주고 그렇지 무슨 꼬리가 한 100개 되나 맨날 꼬리만 자르고 있어. 자기네들이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지난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예고했는데 그 예고하면서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해임이 건의가 되고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네.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인이 가봤자 아무 할 일도 없다. 이런 망언을 한 사람인데 아, 참내원. 게다가 지금 급경사지에 소유한 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그 땅과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게 지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 상황인데 뭔가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평일에 이 지금 수해 대응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입찰 이런 거에만 신경 쓰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그만둬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분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제대로 된 관리나 이런 거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못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주든지 아니면 그냥 다 덮고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우리 보고 그냥 포기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아니구나. 셋이구나. 셋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네. 상당히 이상하군요.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수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정의당 탈당 인사들이 지난달 30일에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시민 참여 진보 정당 추진 제안 모임이라는 건데, 이거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줄여서 새 진추로 부르겠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새롭게 의기투합을 했는지, 사실 정의당의 예전 모습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이 새진추 모임이 그 기존의 정의당의 모습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진 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지난번에 또 저하고 인터뷰 네. 했었었는데 몇 번. 자, 어쨌든 정의당을 탈당하셨죠? 네, 탈당을 네, 했습니다. 세상에
정의당은 다른 정당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의 정당으로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 당을 탈당한다는 거는 정말 본인의 그 젊은 시절에 혹은 뭐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그냥 내려놓는다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쉬운 일 아니었고 저도 상당 기간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탈당 기자회견문에도 썼지만 정의당 고쳐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하에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탈당하시면서 신당을 창당하시게 된 게 더 이상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의 정의당으로는 대표 진보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표 진보정당, 제1진보정당, 우리로 대체해달라. 진보정치같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다시 세워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탈당을 하고 새로운 신당 창당 깃발을 띄운 거죠.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이 탈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뜻을 같이 모은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일단은 전현직 당직자는 60여 명이 탈당을 했고요. 많이 탈당. 그리고 그 밖에 당원분들이 해서 한 200여 명이 일단은 그 7월 7일에 탈당을 했습니다. 네. 반발은 없었을까요? 정의당 내부에서? 뭐 흔쾌하진 않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흔쾌하지는 그러니까요. 않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우연히 심상정 전 대표를 만났는데 좀 안타까워하고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좀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제가 좀 얼핏 느꼈습니다. 뭐 저한테 그렇게 말은 직접 안 했습니다만은. 뭐 안타깝고 속상해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당이 이 지금까지 정의당에 온 부분에 있어서 심상정 의원님 책임 굉장히 큽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정확히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그분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한때는 제3당에게 확고한 지위도 그럼요. 있었고요. 호감도만큼 1등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뭐 지지율 추락하고 신뢰 추락하고 갤럽 여론조사 보면 호감도 꼴찌입니다. 요지부동에 지금 꼴찌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네. 작년에 그래서 강력한 인적쇄신 하자. 특히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당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굳어져서 그렇죠. 국민적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원 총투표를 발의를 했고 아쉽게도 40% 찬성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뭐 모든 국회의원, 당내 가장 큰 정파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 운동을 한 거거든요. 나름의 40%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뭐 변화와 혁신이 좀 진행될 거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뭐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도 당이 정치적 포지션이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로 착각한 나머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또 그렇죠.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제가 이제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뭐 유호정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 정치 낡았다. 정의당 해체하고 신당 창당하자 이런 주장을 당내에서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진보 정당입니다. 근데 진보 정치가 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뭐 다시 말해서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데 당내에서도 정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지도부가 그냥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가 낡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진보 정치 낡았고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정치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요. 당이 그런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얘기를 했으면 응당 지도부가 강력한 경고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고 가고 있다. 이거는 자정 능력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기치를 자꾸 내걸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하다 뭐 이런 뜻인가 보네요. 아니 진보 정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게 구태의원 하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당을. 자기가 그냥 나가면 나가면 되는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왜 방관하고 있는지 사실 문제가 근데 이제 지금 뭐 언급하셨으니까 그 두 분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비례로 나오실 때만 하더라도 소수 약자를 대변하는 어떤 아이콘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단 네,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행보를 보게 되면은 뭐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정말 이 당을 위한 그런 소수를 위한 약자를 위한 뭘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은 거대 정당이 아닙니다. 6명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그 당을 상징하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동안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의정활동의 모습, 그다음에 정치활동의 모습이라는 것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뭔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활동보다는 뭔가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으로서 국회의원직을 맡은 건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진보 정치까지도 신뢰를 추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당을 조금 쇄신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당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만들기로 하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비전이 또 뭘까요? 예. 일단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전현직 그 당직자분들하고 실은 저희보다 먼저 탈당한 당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해도 탈당했고 작년에도 탈당했는데 그 천호선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탈당하셨어요. 근데 천호선 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현재 무급 반상근 사무국장님을 하고 계세요. 무국. 근데 천호선 대표님 공당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공당의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런 새로운 당 만든다 그러면 지도위원이나 고문 이런 걸 하실 텐데 아니다. 나도 같이 하겠다. 백의종군이네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 대신 나는 현실 정치에는 직접 나서진 않겠지만 제대로 된 시민참여 진보정당 만드는데 나도 함께 하겠다 하면서 사실 뭐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무급 반상근 사무국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유능한 진보 정권을 만들려면 제1 진보 정당부터 유능한 시민 참여 진보 정당으로 대체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새진추 물론 이제 앞으로 당 어떤 이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이 있어요. 정의당은 빼고 그러면 진보당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요. 네, 예, 어떤 예. 모습을 우리한테 보일지 좀 선명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선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대표 진보정당으로 저희로 대체되려고 깃발을 들었고 내년 총선에서도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거에 소위 말해서 운동권식의 폐쇄적인 정당, 자기 고립주의적인 노선을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 원칙만 주장하는 원리주의를 저희는 모든 부분에서 배격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주의 노선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주의 노선. 예, 예. 진보 정치가 더 많은 진보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는 현실에 제대로 발딛고서 유연하면서도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유능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 노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의 진보 정치, 진보 정당들을 보면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배타적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일단은 밀어내고 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장하는 진보 정치, 개혁하는 진보 정치, 그래서 집권하는 진보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런 아직 확정된 슬로건은 아니나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를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 정치보다 오른쪽에 있었지만 굉장히 급진적인 국가 구상을 했던 분이시고요. 노회찬 의원님 진보 정치 왼쪽에 있었지만 늘 현실에 발을 딛고 진보 정치가 세속화돼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그 부분들의 이제 정치를 저희가 좀 제대로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네, 뭐 그렇군요. 적통이 저희한테 있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네. 민주당에 있고 정의당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분들이 가졌던 급진성, 세속주의 이걸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동훈님께서 진보당과 힘을 합치는 건 어떨까 하네요 이러셨는데 어, 그런 얘기도 사실 하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진보당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의당이 만들어진 게 이제 통진단 사태를 겪으면서 만들어졌던 정당이고 저를 비롯해서 이번에 새진주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의당을 만들 때 함께 하셨던 창당을 함께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보당에 맞아요.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인권이나 젠더 의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정의당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기도 하고 이슈들이기도 했는데 새진추는 이런 젠더 노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뭐 이건 저희가 뭐, 네. 약간 이제 새로운 진보 정당은
이렇다라고 VS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을 때 네. 저희가 검찰형 페미니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아, 이런 잠깐만요. 표현을 검찰형 페미니즘이요? 예,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게 뭡니까? 사실 뭐 정의당으로서 큰 충격적인 일이었던 게 김종철 전 대표의 그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있어서 사실 돌이켜 보건데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칭찬이 있었을 반면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규정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는 네,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어요. 피해자의 일단 규정과 피해자의 추인으로 이루어져서 뭐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공표는 아닐지라도 경위가 어떻고 그래서 처리는 이런다라는 것을 당으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았었는데 당시에 당 여성위원회에서 2차 가해 제보를 받는다.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것과 관련돼서 물어보거나 뭐 이런 부분 궁금해하는 것까지 2차 가해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검찰형 페미니즘이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젠더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정의당이 이슈를 다루면서 마치 페미니즘 정치, 젠더 정치 모든 것들을 한 것이냐 스스로 자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젠더 정치야말로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여러 가지 측면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 연구하고 대안을 내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정치에 있어서는 공감과 설득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감과 설득하기보다는 나와 다르면 배제하고 가르치려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젠더 정치 확장력까지도 이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새벽 첫차를 타고 일터로 나가는 여성들도 공감하는 페미니즘, 젠더 정치 만들면 대한민국 정말 성평등 사회에 크게 진일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젠더 정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스러워서 말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여성학을 배우면서부터 이쪽 분야의 공부를 좀 해봤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젠더 이거하고 그때에 처음에 얘기되었던 그 이슈하고는 또 완전히 결이 달라져 있어서 네, 예. 뭐가 뭔지 제대로 지금 다들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건지도 저는 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겉멋든 젠더 정치는 지양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동의합니다. 아니 젠더 정치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마치 하나의 트렌드인 양 네. 젠더 정치를 소비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새벽 첫차를 타고 아주머니들이 일터로 나가는 그 정말 건물 청소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탄다는 그 버스 그 얘기를 제가 노회찬 의원이 계셨을 때 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눈물을 흘렸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여성들 그런 약자들 그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마음을 가졌던 정의당이 지금 사라졌다는 게 사실 국민들이 슬퍼한다는 지점이겠죠. 네. 그런 분들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시민들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진보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네, 네, 얘기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너무 네. 늦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늦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아니, 않고. 늦었다고 네,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총선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사실 저희가 30일 날 이제 제안자 모임을 띄웠고요. 이제 창당 발기 모집해서 창당 발기인데 창준이 거치고 또 창당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은 당연히 총선 대응을 해야 할 텐데 그 전에 우선 급한 거는 창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창당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총선 전략이라는 것이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구도가 짜여지는 거를 보고 전략을 짜는데 지금 민주당도 난리도 아니고 뭐 중도 정당 만든다 그러고 곳곳에서 상당 붐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속에서 전략을 좀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당은 원래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서 이제 그게 훨씬 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렇죠. 너무 젠더 이슈에 그냥 매몰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총선 전략이든 뭐든 혹은 창당 전략이든 뭐든 우리 그냥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당을 만든다. 이제 이게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정당이 저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당의 주요한 가치와 노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지금 댓글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젠더? 도대체 젠더가 뭡니까? 또 여성의당 같은 거 만드나요? 그놈의 젠더 정의당 또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 좀 많이들 하셨어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고 하니까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공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창당을 하실 거라고,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창당하신다고 전제하에, 공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룰 같은 것도 많고, 뭐,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창당 때 당원을 제정할 때 뭐 정교하게 설계가 될 텐데 일단은 공천 관련돼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공직자는 직접 선출하는 원칙으로 가게 될 거라고. 당원들이 선출하는? 일단은 그걸 기본으로 저희는 일단은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당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세심하게 여러 부분 살펴봐야 될 거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제도는 반드시 좀 아마 넣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례대표 중간평가제 도입할 겁니다. 중간평가제를 신임 여부를 묻는 네. 걸로 할 겁니다.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 선출직은 주민소환제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제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각 당에서 당원 소환제가 있어요. 근데 보면 큰 정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당원 소환에 해당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지난번 저희 당원 총투표뿐인데요. 그랬죠.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개개인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당을 보고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이 무한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한 번 선출된 비례대표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당이 무한 책임 안 집니다, 지금. 그게 관행이에요. 저희는 그걸 좀 깨겠습니다. 때때로는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 비례대표 중간평가, 그것도 신임을 묻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정활동하지 허튼 짓 하겠습니까? 저희부터 그런 제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하시는 분들이 당의 기치나 가치 이런 거하고 또 무관하게 그냥 혼자 또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뭔가 활동하고 오히려 해당적 행위를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동안 사실은 없었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없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중간평가제라는 부분을 도입하게 된다면 일단은 뭐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의정활동에 당원들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 더 네. 많은 관심 갖고 저는 도리어 또 공감대를 넓게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때 저도 그 비례대표 총사퇴를 이제 내걸고서 딱 하셨을 때 그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그때 주장도 하고 생각도 했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런 걸 내려놓기 어려울 텐데요. 아유 뭐 중간평가제 도입되면 뭐 안 내려놓을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팩트 얘기도 사실은 조금 했었어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대장동 특검할 때 정의당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민주당이 사실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의당 안을 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의석수나 정의당 의석수를 비교해봤을 때는 좀 너무 이게 균형이 안 맞게 정의당의 안을 그냥 딱 많이 받아들인 경향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검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논란을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 같이 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과연 그런 거 할 때 우리 새진추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적으로 저희가 의석이 없어서 네, 의석이 없잖아요. 없어서 네.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예. 의석이 있었으면요 왜 못하겠습니까? 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백지화 선언했다가 또 이제 다시 그 국정조사 얘기 백지화를 나오니까 백지화시키고. 갑자기 노선검증위원회 네.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뭐 한두 푼도 아니라 국민 혈세가 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데 이걸 무슨 마치 호떡집에 호떡 뒤집듯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 대단히 국민 기만이고요. 이거 거의 그렇죠. 말장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의석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의석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창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목소리를 낼 겁니다. 저희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해 충돌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는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그 이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한 말씀 덧붙이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점의 의혹도 없다. 떳떳하다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떳떳하면 왜 국정조사 못 받습니까? 받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원 내에서 영향을 행사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기 위해서. 총선에 저희를 제1 진보정당, 대표 진보정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네. 뭐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제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질이 멸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8개월 어떻게 지내나 탄식이 절로 나오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한동훈 대통령, 원희룡 대통령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는 100년 정당 만들겠다라고 허황된 꿈을 꾸는 정당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제 3년 8개월에 남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있는 또 다른 정부가 나오는 걸 막아야 된다. 더 좋은 정부, 국민 삶을 낫게 하는 제대로 된 진보 정권 들어서야 된다. 그 역할 우리가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국회로 보내달라. 민주당과 제대로 된 비전과 개혁 경쟁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8개월 남았지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보 정부가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당연히 그런 생각은 뭐 누구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한석이라도 어쨌든 안에 들어가는 게 네, 핵심일 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 지역구를 통해서 뭔가 하기는 좀 어려워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기댈 수 있는 거는 또 비례를 위한 그런 한석이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비례 정당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시작하는 당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선거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상대 그다음에 구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희는 이제 유연한 현실주의 노선을 말씀드렸잖아요. 독자 정당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의 전략에 따라서 네. 저희는 필요하면 연대 연합도 유연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당과의 예. 연대나 연합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치와 노선에 있어서의 교집합,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도 당을 만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양양자 네. 현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현주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당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신당이나 새로운 정치적인 구심점을 찾아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가 지금 더 들어간 거예요, 우리 새진추가. 네, 네. 근데 저는 한 말씀 드리면 금태섭 정당 많이 얘기 나오고 정의당에서도 일부는 금태섭 당과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저는 잊을만 하면 소환하는 이 중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그 당에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가치와 노선이 충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정당은 어떻게 되냐면 짜집기 정당 됩니다. 네. 짜집기 정당 되면 당장 총선에서 몇 석은 얻을지 몰라도 총선 끝나고 나면 해체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정치 떴다방 한두 번 봤습니까? 정치 떴다방. 네. 저희와는 가치와 노선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진보를 기치를 계속 내걸고 있지만 중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에서도 같이 하자라는 분 계시던데요. 제가 어디서도 한번 그 얘기했는데 정의당이 진보고 금태섭 정당이 중도 노선을 주장하면 두 당 사이의 노선의 차이는 색강이 아니라 장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뭐를 한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이합집산이에요. 그동안 진보 정당들이 각 당 뭐 그런 이합집산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치와 노선의 교집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 그런 이합집산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 배지만 바라보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로서는 금태섭 당과 뭐 같이 한다? 이런 거는 현재적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든다 하더라도 이 노선이나 정책적인 방향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 이런 진보와 관련돼서 여전히 범진보 진영 대단히 스펙트럼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 정당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독자 창당은 분명하되 그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특히 그 22대 국회가 어떤 국회가 돼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통의 뜻을 모으는 당이 있다면 정말 연대 연합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진수 위원장, 우리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이죠, 정의당. 예,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지금 결의가 아주 대단하시고 잘 되시기를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 또 한번 모실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아니요 도시에서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아직은 이묵인가요? 이분들은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갑자기 여의도 이묵이로 한번 해보라고 나중에 비약하는 용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일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대통령 얘기하기 전에 신 변호사님,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찢어진 거예요? 아니죠? 아, 그 뭐 여의도 재건축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걸로 알고 여의도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더라고요. 그것도 이름도 아, 참.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의도 재건축인데 저는 뭐 그 채널에 뭐 제가 직접 합류해서 하지는 않지만은 또 서로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좀 정치라는 것이 정치 싸움판에서 좀 정책 대결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좀 그런 과정에서 저는 큰 역할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 뭐 이렇게 친하진 않은 거예요. 노선이 이제 좀 달라진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이준석 라인 아니었나요? 저는 뭐 친분과 라인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시원하게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야 무슨 한 30년 한 사람 같아. 자, 임세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준석 대표 꿈틀꿈틀 지금 하면서 네.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 새롭게 뭔가 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도저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통치 행위를 보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저는 정당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정말 그냥.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네. 내가 보기엔 진정성 하나도 없는 그런 말이야. 지금 이런 거에 감동받으면. 나름 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좀 둘이 친하다더니 어이가 없군요. 자, 어쨌든 8월의 첫날인데요. 뭐 앞으로 혹시 뭐 어떻게 하겠다, 좀 전국 구상, 전국 구상 그러니까 웃기네. 네. 뭐 있어요, 생각해 놓은 거? 저는 그냥 지금 하던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서 싸우고 뭐 말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포항에 갔다 가서 전국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던 거 쭉 하고 왜냐면 이제는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계속 열심히 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엄청난데, 대단한데요. 네. 네. 8월 날도- 15일엔 광주로 갑니다. 근데 날도 덥고 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뭐 저도 뭐 마음으로는 제가 많이 응원을 드리지만은 저는 사실 저렇게 뭐 싸우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또 저는 한국 정치의 근본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정치가 가장 중요한데 또 가장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거의 뭐 정치인들이 아무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바꿔내야 되는지를 정말 깊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번 여름에 저는 휴가를 반납하고 네,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여기는 휴가 못 간 사람들만 득실득실. 자,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휴가를 가신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정치권이 좀 조용해질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좀 생각해 봅니다만은 대통령이 중요한 거는 내달 2일에서 8일 동안에 저도에서 공식 휴가를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간 동안에 개각이나 특히 이 용산에 포진되어 있는 세 개의 파들 중에 좀 대적할 만한 나의 파를 제대로 좀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뜻을 품을 것처럼 제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지금 휴가와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전국을 구상할 것이다. 네. 저렇게 지금 자막도 나오고 개각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글쎄요. 뭐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밖에는 지금 통치의 종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누가 더 잘 싸우냐, 누가 더 막 나가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싸우는 거에 무슨 게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전국 구상이나 이런 거가 뭐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많은 일들로 지금까지 이렇게 좀 경무에 좀 시달렸기 때문에 좀 쉬러 가시는 거 아니냐 저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많이 힘들었을까요? 경무에 아니 뭐 해외도 힘들었지만? 다니셨고 뭐 대통령이라는 직무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뭐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쉬러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국을 구상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도 무슨 정치에 대해서 윤석열표 정치 내지 윤석열 정부표 전국이 뭔가 진행된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전 지금까지 민주당 상대로 싸우는 거 외에 내지는 영장 치는 거 전수조사하는 거 압수수색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걸 제가 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국구 상이 있을 걸로 저는 별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국구 상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냥 사람들이 좋게 말해주는 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진짜 지금까지 뭐 했냐 물어보면은 전 정권이 한 거 모든 걸 다 반대로 엎어치는 거. 이번에 뭐 시행령으로 또 이 검수완박 뭐 이것도 다 그냥 다시 되돌린다고 지휘권, 경찰 지휘권에 다 되돌린다고 하니까 종결권이죠, 종결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별로 휴가 가서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네. 대적한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네. 백보 만보 양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 지금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이건 15년 전으로 지금 시계를 돌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MB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측근들이 다 지금 정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더 용납이 어렵고 이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뭐 기대뿐만이 아니라 이걸 더 이상 뭐 이제 더 실망할 그 지점이 더 있겠느냐. 지하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거의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저는 이제 한계에 다달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민희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쉴 시간 없지만 뭐 짧은 휴가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작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휴가 갈 시간 없다 하는데 휴가 가셨죠. 근데 저는 휴가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국가이고 뭐 워크앤 밸런스가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짧은 휴가를 간다 하셨는데요. 2일에서 8일 6박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통으로 쉬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일주일 통으로 쉬는 대통령을 사실상 처음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휴가를 최소화한다는데 6박 7일 가신다. 그러면은 국민께는 69시간 일해라, 150시간 일해라라고 하시고 본인께서는 일주일 동안 통으로 휴가를 가시는 것 뭐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뭐 국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계속 휴가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대통령께서 전국 구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전국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임기가 지금 449일이 됐습니다. 집권하신 지요. 네. 449일 동안 과연 국정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과연 국정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께서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라는 저는 의구심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번 휴가 가셔서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국정을 할 건지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제발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대통령 휴가라고 하면은 무슨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책을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독서량이 많다고 하시니까 가서 어떤 책을 읽고 오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재현 대변인이 뭐 좀 이렇게 비판하신 부분에 전 동의를 하는 것이 결국 나라라는 것이 이런 뭐 모기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해충. 당연히 있죠.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감사원, 경찰 다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F킬러 칙칙 뿌려가지고 모기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정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모기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뭐 나무가 있든지 썩은 바나나 껍질이 있든지 시궁창을 막아주든지 그거를 해줘야죠. 퍼내던지 네. 그렇죠. 내지는 그 모기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 외에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계속 모기 잡는 F킬러만 야 F킬러 다 썼다 더 큰 거 사와라 F킬러 또 뿌리고 모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전국 구상이라는 그동안 전국을 한 게 뭐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물음에도 이제 한계가 온다. 저게 봅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F킬러 철퇴설이 지금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자, 좀 전에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인사 정말 특히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거는 정말 국민을 왕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들어준 역사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철학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본인의 철학. 본인의 철학을? 철학이 무엇이냐면은 지지율 1%가 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철학을 저는 강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이미 3개월이 넘었습니다. 논란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3개월 동안 국민과 언론에서 이미 검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 학폭 문제, 그다음에 부인의 갑질 문제, 그다음에 부인이 또 청탁도 받았던 문제까지. 네, 인사청탁 돈봉투 얘기도 나왔어요. 예, 그 문제까지 이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게 많은 걸 이렇게 함축한다고 보는 게 뭐라고 했냐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동관 내정자를 이야기하면서 대부분께서 다 예측하셨겠지만 이동관 후보자 예측하셨겠지만 이 말이 너무나도 오만함이 전 묻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했죠. 이동관
이동관이 내정자가 되면 이 많은 저항이 있고 심지어 기자들의 80% 이상이 저항이 있는 상황인 거를 다 알고 그래 너네는 지져라 나는 끝까지 간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오만함이 그 말 한마디 다 묻어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이제 국민과 싸우겠다는지 저는 이제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아, 제가 진짜 이상하게 솔직히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도에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2017년 11월 5일 MBC 방송 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죠. 이게 바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정원 불법 수사 관련 검찰 수사 기록 중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언론사들이 얘기해 놓은 것이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MB 정권 때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지금 현재 특보가 MBC에서 자기네들하고 안 맞는 혹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라는 사람들 전부 다 갈아내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그 아주 무시무시한 역사가 들어있는 거를 본인들이 수사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국정원하고 합작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얘기가 되었었다는 바로 그거를 문제다라고 중앙지검에서 보고서를 냈었던 것인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아니고 직접 수사해서 지휘한 바로 그 사람이 알면서도 그 현재 문제 당사자를 방통위원장으로 꼭 굳이 앉혀야 되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저는 보통 공무원들을 우리가 영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 자체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자기 뇌를 비우고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혼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도 직업 공무원을 오래 했죠. 그래서 네.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수사했고 본인이 결정했던 건데도 모순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요, 지금. 영혼이 맞아요. 없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뭐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의 그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오히려 정당의 그 한두 자리 국회의원 공천하는데 여론조사 돌렸다 해서 공선법 위반 적용된 건데 맞아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정당법을 위반해버립니다. 아예 당대표를 세울 때 개입을 해버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하고 직권남용죄로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인사들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인사들을 직권남용으로 넣어서 지금 다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수사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더 많은 직권남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모순이고 또 마지막으로 그 사법농단이라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을 시키고 그 강제동원 판결 가지고서 외교부와 입장 조율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상고법원 거래했다 해서 그 사법농단 처벌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오히려 강제동원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아예 싸그리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도 이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지금 느껴지고요. 이동관 위원장 외에도 제가 이름 몇 개만 네, 말씀해 볼게요. 네. 김용호 장관, 그렇죠. 이주호, 네. 많은 분만 하겠습니다. 더 많지만 김효재, 김대기, 김은혜, 강승규, 뭐 김태효, 한호섭, 유인촌, 김관진, 이재호. 지금 제가 다 읽은 분들이 다 MB 때 MB 인사들. 중책을 맡으셨던 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과 또 더불어서 이 학폭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순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때 왜 사임을 했으며 정순신 사태 때도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못 걸러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이번에도 또 학폭 논란을 또 못 걸러냈어요. 그렇다면 이 인사정보관리단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 무능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학폭도 괜찮다. 내지는 학폭도 앞으로 임명 더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순신만 운이 나빠가지고 그냥 그만둔 거네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따지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왜 내각으로 빼가지고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왜 내각에서도 인사정보, 인사관리, 인사검증까지도 그 업무까지도 국회 통제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옮긴 거거든요. 그 네, 기능을. 그렇죠. 당시에 정부조직법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널리 양해를 했죠. 아 그래 인사정보도 이제 검증을 청와대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각의 통제를 받겠다고 하니 그럼 좋은 취지니까 해라. 그냥 넘어가자. 우리가 봐주마.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인사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학폭에 대해서 그럼 윤석열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돼요. 이게 2번씩이나 무사 통과가 되고 프리패스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국민 앞에. 아니 아이 친구 뭐 동급생인지 친구를 300번을 머리를 찢게 만들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가 그냥 심심하다 뭐 이런 이유겠죠. 그런 사람의 부모를 게다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괴롭혔던 엄마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된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언론 탄압 기술자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학폭 기술자고 부모 같은 경우는 학폭 무마 기술자겠죠. 근데 또 저는 이 핑계가 너무 웃겼던 게요.
아들이 권투를 배워서 이거 한번 뻗어보고 싶었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태권도 배우면 발 계속 뻗어가지고 그냥 막 차도 되겠네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는요.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정이 됐을 때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친구 한 명이 지금 친하게 지내고 됐다. 이거는 저는 거기서 끝났다고 봐요. 그냥 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그 모든 증인을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고 하면 모든 증인을 다 불러가지고 모든 발언을 다 할 수 있게 이거는 이렇지 않고서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지만 정순신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학폭 관련해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3개월 동안 다 나왔어요.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이번에도 몰라서 통과한 겁니까? 그러면은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도 본인이 뭐 무슨 부인이 2천만 원 받은 그 건 있잖아요. 그 청탁 받은 거. 그거를 예. 몰랐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기억으로 방통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억으로는 방통위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럼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앞뒤말이 다 다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MB 시즌2가 왜 이렇게 자꾸 굳이 MB 시즌2에 집착하느냐 이거 사실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게 보수층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윤 정부가 MB 정부 때 인사들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느냐 내지는 미략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 미략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마 MB 정부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시절에 잘 나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친분이 두터울 거라고 저 생각은 하고요. 친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MB 인사들을 지금 2023년도에 등용을 한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 철학 내지는 국정에 대한 방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좀 비극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보수에서도 인재가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꼭 보수에서만 인물을 끌어다 쓸 필요도 없거든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지 어느 진영의 대표자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저는 통일부 장관 김용호 씨보다 더 잘할 분은 저는 차고도 넘친다고 보거든요. 네. 또 어떻게 김용호 장관 같은 사람을 갖다가 앉히고 또 이동관 씨보다 전 더 잘할 사람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방송통신업계에 인물이 그렇게 찾고 없어가지고 학폭을 그 아들이 논란이 있던 분과 MB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여당 내 야당의 포지션 하던 분한테 정권을 넘겨주신 분인데 전 이런 분들의 인사를 갖다 쓰는 것 자체가 전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 저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뭐 청문하겠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은 그냥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신이 없으니까 보이콧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문회 보이콧 논란도 그렇고 청문회 하게 되면 뭘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야당의 고심도 이해가 됩니다. 청문회 실컷 하면 뭡니까 결국은 또 결국 임명 그냥 강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를 하든 야당의 비판이 있든 국민 여론이 80%가 반대하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본인 지지하는 소수의 한 30% 가량의 그 콘크리트만 믿고 가는 정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국민이 다 반대하는 뭐 해고염수 폐기라던가 그 문제에 다 눈 감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근데 저는 보이콧만은 능사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뭐 증인도 불러서 하고 땡깡이라도 부리고 단식이라도 하고 저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그래 국민이 야 그래도 야당이 저 정도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지 보이콧만이 전 능사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차라리 모든 국정 운영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없잖아요. 그냥 해외 나가고 해외 나가서 그냥 유람하고 쇼핑하는 거가 좋아하시지 네. 국정 철학 저는 못 읽었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 별로 없어 보이니까 일단은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정 운영을 차라리 다 보이콧해라. 아예 국정 운영 협조를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야당이. 하고 싶은 게 없지는 않고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수사. 수사. 내지는 전수조사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정확하지가 않고 하고 싶은 것이 과연 대통령의 직책에 맞느냐. 그렇죠. 전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알맞지 않다 이렇게 야. 보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뭐 글쎄요 민주당이 저는 근본을 좀 성찰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제 혁신위원장 또 이상한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왜 본인들의 메시지에 힘이 안 실릴까 맞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 과거에는 또 틀린 말 했지만 근데 그 맞는 말을 하는데 민주당에는 그 메시지에 힘이 안 실리잖아요 네. 전 그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럼 신뢰를 왜 잃었냐
책임을 지는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책임을 안 지고 밀리면 죽는다 하는 정신으로 끝까지 버티기만 하니까 네. 저는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보고 지금 정치하고 국민의힘은 또 내지는 정부는 민주당만 바라보고 지금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보이콧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뭐 나름의 실력을 좀 더 보여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는 신인규 변호사 말에 일견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일견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혹시 반박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화력이 조금 약해진 건 맞죠.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 않고 국민께 효용감 못 드린 거는 맞습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눈치를 봤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저렇게 행사하는데 우리는 그럼 반대인 권한인 탄핵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역풍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더 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당내 여러 가지 뭐 내부 사정도 있고 분란도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렇게 함께 모으는 힘이 조금 떨어지는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번을 더 계기로 이번 이동관은 무조건 끌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무조건 파야 되지 그래야지 국민께 효능을 얻고 아 야당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될 거다.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더 강하게 싸울 건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싸워야 돼. 민주당도 지금까지 신뢰를 잃었던 부분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은 근데 국민의힘보다 정당 지지도가 더 안 나오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럴까? 그걸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민주당이 좀 응답을 해야 그 비판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이 실려서 더 정부가 강력하게 견제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희초 교사 학부모 갑질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서희초 교사 사건으로 수면 위에 많이 떠올랐는데 이번 주말에 너무 힘들었는데도 3만 명 이상의 그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이동관 씨가 한 게 전형적인 학부모 갑질이고 전형적으로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은 학폭을 하고 엄마는 그걸 덮기 위해서 선생님을 괴롭히고 사실 그런 아빠가 거거든요. 고위직이었어요 당시에.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다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데 왜 민주당은 그런 걸 지적을 제대로 못 하나요? 임세은 대변인은 지금 뭐 일당 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무라시지는 마시고. 아니, 난 나무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답답한 지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부가 못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무능하고 사실상 무정부 정부라고 할 만큼 이 정부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그건 굉장히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부에 있는 내부에서 서로 다툴 게 아니라 네. 그 힘을 좀 모아서 밖에랑 좀 싸웠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정말 민주당 뭐 갤럽조사는 이번에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그거는 전화면접 때문에 또 그랬던 거고 나머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에 뭐 일견은 또 동의하고 일견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힘차게 싸워달라고 하는 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나동현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나를 자범 취급하냐? 그래 좋다. 그럼 나 빼놓고 그렇다고 치고 유승민하고 이준석이라도 좀 포용해라. 그들을 응원하면 뭐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건 내가 보기에 일부러 지금 뭐 정말 이준석, 유승민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본인을 한번 거기 껴 넣어볼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정책 토론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좀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켜보겠다 이러고 갔거든요. 성공할까요? 근데 저는 일단 홍준표 시장이 그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분도 메시지 자체는 다 맞아요. 근데 메신저 자체가 신뢰가 없어가지고 이 말이 틀린 건데 홍준표 시장은 저는 가만히 보면 이분은 약간 카멜레온 정치인 같거든요. 그리고 무지개색 정치인 같아요. 뭐 입장이 A, B, C, D, E, F, G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참 이분이 정치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나요? 아니죠. 본인이 수해 당시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과 그 사후의 발언도 국민 무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뉘우치지도 않았잖아요. 과지역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뒤늦게 가서 수해 봉사했지만은 이분은 카멜레온이니까 당연히 정당에서 징계하고 또 본인이 과거에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 징계당할 때 억울하게 징계당할 때 징계할 자유가 있다 정당이. 그럼 본인도 지금 정당이 징계할 자유 가지고 징계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준석과 유승민을 뭐 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왜 본인에다가 동치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은 잘못을 해가지고 매를 맞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은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당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배신자 프레임에 계속해서 뭐 말려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네. 대표도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형사 절차에서 다 무혐의 나온 것들이 지금 징계에서 당원권 정지 내지는 가처분을 했다는 이유, 사자성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징계를 당한 거거든요. 이건 그렇죠. 거의 코미디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도 한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 행위를 봉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이렇게 슬며시 껴가지고 묻어가겠다라는 게 전 너무 이건 참 비겁한 태도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니 과거에는 개혁보수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연탄가스라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비문명적인 언어까지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 홍준표 시장 이런 식으로 정치하실 바에는 이번 대구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는 좀 안 봤으면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탄압이라고 여길 만도 해요. 김영환 충북지사 그런 말도 아무도 징계 안 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나를 괴롭히냐 뭐 이런 얘기인 근데 것 정당이 같아서. 징계할 자유가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부메랑이 같습니다. 참. 네, 그분들 참 안타깝지만. 입으로 항상 이것저것 많이 말씀해 놓으셔가지고 나중에 그 상황 돼서 그 말을 하게 되면 꼭 옛날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분도 주말은 자유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주중도 좀 자유를 허용해 해줬으면 골프 좋아하시니까 주 7일권을 제가 진짜 돈만 많으면은 끊어드리고 싶어 진짜. 주 7일권을? 주 7일권을 제가 끊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 신 변호사님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도 했지만 의병단장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 되길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잠깐 짧게 1분씩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 결과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득이 뭐 있나요? 뭡니까 정확하게?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당내에 여러 가지 뭐 비명이니 친명이니의 내분이 좀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만난 건데요. 저는 이게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는 민주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 이야기를 했고, 뭐 혁신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혁신. 네. 이재명 대표는 단합, 이게 약간 좀 다른 메시지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이낙연 대표님 몸 던진다고 하셨거든요. 그 몸을 어디다 던질 건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 몸을 당내에 던지지 마시고 당 밖으로 좀 던지시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예, 이제는 우리가 안에서 싸울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왜 자꾸 안에서만 싸워요? 내부 총질만 계속하고 바깥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좀 일치 단결해서 뭔가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짱돌을 자꾸 안에서만 던지는데요. 네. 그런 게 국민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도 전 보여지고요. 네. 야당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야가 무슨 야짠지 들 야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말씀 제가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내에서 전 다양한 목소리 있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이고요. 저는 한 가지 목소리만 있는 거 저는 그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방금도 사진에서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좀 무거운 웃음을 띠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치아가 보일 정도로 밝게 그래요? 웃으시더라고요.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네, 좀 웃음의 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마디로 전당대회 저희 당 국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나경원 후보 만나서 두 분이 만나서 보이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그때 나경원 대표가 되게 그냥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건 굉장히 너무 완전 다르죠. 내용이 조금 두 분이 겉으로는 화해하지만 마음에는 상당한 앙금이 있어는 보인다. 아니, 그 나경원 대표는 억지로 주저앉힌 거고, 지금 저기는 우리는 민주적 절차로 뽑힌 당대표와 네. 그 전에 당대표끼리 만나는데 그걸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야, 갑자기 나경원 아니, 나경원 전 대표가 소원들면서 분위기가 원래 이낙연 대표가 입을 활짝 웃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늘 다물고 엄중하시기 웃어요? 때문에 제가 치아가 보이게 웃으시는 사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소만 짓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원님, 신인규 변호사 마음 조금만 고쳐 먹으면 깨시는 철학입니다. 이렇게 후원과 함께 이런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야, 진짜 이낙연 전 대표님은 근데 싫어서라기보다는 원래 표정이 좀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진지하신 분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저희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윤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 사이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9만입니다. 네, 1만이 얼마나 빨리 될지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또 내일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